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1일 특강 해달라신 분 너무 많았어요.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다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잖아요. 중요한 부분만 콕콕 집어서 그냥 빨리빨리 훑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년기 특성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문제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망설여진다, 자기 의견을 못 내고 결정장애가 있다, 대답을 못한다.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아시겠죠?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다? 비가역적인 진행이에요. 아닐 돌아갈 수가 없다. 나 돌아갈래 한다고 나 다시 20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만 고수하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도전적인 일을 꺼린다.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은퇴로 인해서 사회적인 역할,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 가족 돌보는 역할이 다 상실돼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 역할이 상실된다. 요거 36회에 나왔었죠? 유대감이 상실된다. 요것도 32회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조심성, 경직성, 유대감의 상실, 역할의 상실,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현대사회 가족의 변화. 노인을 부양하는데 옛날에는 자식이 다 부양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공적인 부양과 사적인 부양을 협력적으로 병행한다. 사적인 부양은 뭐예요? 본인도 준비하고 자녀도 도와주고 또 공적인 부양은요? 국가가 도와줘라. 노인 복지 정책을 좀 강화시켜라 이겁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변화하고 있어요. 수정 확대 가족. 뭐야?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근거리에 살면서 보살피는 게 바로 수정 확대 가족이에요. 두세 번에 한 번씩 꼭꼭 나오잖아요. 그죠? 빈 둥지 증후군은 뭐예요? 둥지에 새 이렇게 막 밥 줘야 되잖아요. 새끼들 있으면. 근데 둥지가 비었어요. 자식이 없어지는 거죠. 왜?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이나 취업으로 부부만 남게 됐을 때 빈 둥지 증후군을 겪는다 이거예요. 남편이 죽었어. 빈 둥지 증후군이에요? 아닙니다. 자식이 없어졌을 때만 빈 둥지 증후군이에요. 배우자의 죽음은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이 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와의 관계는요,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주잖아요. 그래서 손자, 손녀한테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 기초연금이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기초연금이 뭐예요? 기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 그 소득 인정의 기준 70% 수준 이하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준다. 보통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보험이 뭐가 있냐?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국민건강보험에 요금이 통합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편물 오면 한번 보세요.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한 12, 13% 포함돼서 나오더라고요. 돈은 통합 징수한다. 하지만 회계는 별도로 한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뭐예요? 불편한 사람들, 또 신체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보장해준다. 이것입니다. 노인 복지의 원칙이 있어요. 이거 안 해도 될까 했는데 또 국가고시에 3번에 한 번은 나오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을 하거나 소득이 있어야 된다. 독립의 원칙. 돈이 있어야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으니까요. 노인들 꼭 돈 벌지 않아도 자원봉사라도 해라. 그게 뭐예요? 참여의 원칙입니다. 내 기술을, 경험을 젊은 세대와 공유를 해라.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에 대해서 국가고시에서 최근에 나왔습니다. 어린이날, 노인의 날을 지정하는 거 뭐예요? 정치적인 보상이에요. 이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나라에서 지정을 해야지만 어버이날, 노인의 날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줘야지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죠? 공공시설이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노인들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노인 됐을 때 그래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걸 보상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이 일정 기간 쉴 수 있는 곳,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예요.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곳 쉼터죠? 노인도 마찬가지로 쉼터에서 쉰다. 나 치매 걸린 것 같아. 어디서 상담하죠? 치매 안심센터에서 상담합니다. 시군구 보건소에 있어요. 장기 요양요원의 지원센터, 우리 요양보호사 요양요원이죠? 우리를 지원해주는 센터가 요양요원 지원센터라는 거.
이 페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고시 단골이에요. 노인복지시설에는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이 있다. 이 중에서 노인 의료복지시설 두 가지가 맨날 나옵니다. 입소자가 9명 이내이다. 이거 뭐예요? 공동생활가정, 공생이에요. 공생구 기억하세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입소자가 9명 이내이다. 어느 정도 건강하고 활동이 되는 사람들이 공동생활 가정으로 갑니다.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을 제공한다. 이게 또 최근 국시에 나왔는데요. 그룹홈이라고 해서 이 가정처럼, 내 가정집처럼 생활할 수 있는 곳이에요. 노인 요양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되겠습니다. 입소자가 10명 이상이에요. 보통 요양원 막 100명, 뭐 140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입소자 10명 이상이라는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네 글자가 공통으로 들어가요. 노인 요양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기에 요양자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바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는 거예요. 재가 노인복지시설 있을 집가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게 재가 노인복지시설이에요. 노인이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의 서비스는 뭐예요?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것.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그죠? 방문 요양. 우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집에 가서 돌보는 게 바로 방문 요양이에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죠. 그래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합니다. 주야간 보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 센터예요. 아침 한 9시에 가서 저녁 5시에 돌아옵니다. 거기서 버스로 이제 집까지 데리러 오고 또 데려다 주죠. 일정 시간 동안 돌봐준다고 하면은 주 야간 보호고요. 며칠 동안 맡깁니다. 자식이 해외 출장 갔어. 그랬을 땐 단기 보호에 맡기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래서 단기 보호예요. 기간의 기자가 단기의 기자로 넘어간다 생각하시고요. 일정 시간 9시에서 5시는요. 주야간 보호.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보험자가 누구고 가입자가 누구죠? 가입자는 크게 국민이고요.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이에요. 가입자는 국민, 보험자는 공단이다. 보험자는요, 평소에 돈을 받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돈을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가입자는 우리가 돈 내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공단은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해서 돈 받는다고 했죠? 별도로 운영한다. 회계는 따로 한다. 이거예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 등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65세 이상이라면 질병명에 상관이 없어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한다면 질병명 상관없이 오케이. 6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요. 노인성 질환자만 가능합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 뇌졸중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죠? 이런 경우고요. 또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한다면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면 혜택을 준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요. 건강보험공단 혜택 보고 있죠? 이때는 안 돼요. 퇴원 후에 신청해야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이냐 아니냐 많이 물어보잖아요.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 나이에 상관없이 오케이.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워. 결핵은 노인성 질환 아니죠? 65세 이상만 오케이. 교통사고로 신체활동이 어려워. 교통사고는 노인성 질환이 아니죠? 65세 이상만 오케이. 파킨슨으로 거동이 불편해. 노인성 질환이야? 나이 상관없이 오케이.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해? 나이 상관없이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여러분, 요거 국가고시용은 아닌데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제가 키를 갖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실례합니다. 키가 몇 cm세요? 195cm입니다. 1등급은요, 95점 이상입니다. 발 사이즈는요, 275mm예요. 2등급은요, 75점 이상입니다. 들고 있는 농구공의 각도는요, 360도입니다. 3등급은요, 60점 이상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암기 가능하시죠?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입니다.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451-545입니다. 4등급은 51점 이상이고요. 5등급은 45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상이에요. 하지만 여기 미만이 하나 있죠?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다. 이 얘기예요.
키 195, 신발 275, 공해각도 360도 여기까지 외우셨죠? 그리고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1등급이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면 2등급이에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3등급이고요.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면 4등급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특별 현금 급여에는 가족 요양비가 있다. 시골 외진 곳에 이렇게 무슨 시설이나 요양보호사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가족끼리 해주면은 그때 특별하게 현금을 준다. 이게 바로 가족 요양비라는 거예요. 장기 요양급여에 3가지가 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취약암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서비스가 뭐예요? 복지용구를 대여해 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시설급여에는요. 의료시설 중에서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다. 입소자가 9명 이내라고 하면은 공생이다. 10명, 20명, 30명, 100명이라고 하면은 요양시설이라는 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등급을 받으면요. 수급자에게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나눠줍니다. 인정서에는 등급하고요. 급여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나와요. 이용계획서는요. 돈, 한도액이 얼마다, 본인 부담률이 얼마다, 이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와 비용이 나옵니다. 급여의 종류 똑같죠? 그쵸? 급여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가 같아요. 비용에 대한 얘기, 또 부담률, 돈 얘기가 나온다 하면은 이용계획서입니다.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뭐 이용계획서 말고 인정서도 수급자에게 제공합니다. 수급자가 누구예요? 등급 받은 사람, 등급 신청한 사람이에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하는 서비스에는 뭐가 있냐? 집 밖에서 하는 것과 집 안에서 하는 게 있고 대상자와 스킨십이 닿는 게 있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스킨십이 필요해. 우리가 구강관리하고 몸단장하고 머리 감기고 식사 돕고 체위 변경하고 화장실 이동도 오려면 다 몸이 닿죠?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몸이 닿아야 되는 것은 신체가 닿아야 되는 거니까요. 집안일 해주는 거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집 밖에서 하는 거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같이 외출하는 게 외출 시의 동행입니다. 은행 같이 갈 수 있겠죠. 동사무소, 관공서, 병원 외래진료 같이 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외출 시의 동행이고요.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체 활동에도 활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외출 시의 동행, 또 일상 업무의 대행. 요양보호사가 혼자 나가는 거예요. 대상자가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을 수 있거든요. 은행 가서 대신 돈 좀 찾아주는 거, 또는 송금하는 거, 물품 사다 주는 거, 또 동사무소 가서 서류 띄어오는 거, 대신 공과금 납부해 주는 거, 요런 것들이 일상 업무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국가고시 요게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관공서 방문 시 동행한다.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이 업무에 대해서 불만족해서 그 대상자가 재요청할 때는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협의한다. 이런 것들이 다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장보기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장보기. 밥 해 먹으려고 장 보는 거죠? 취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에 포함이 되고요. 물건 사다 주는 거 있잖아요. 물품 구매는 개인적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요것만 좀 비교하세요. 물건을 사오는 건데 장보기는 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물품 구매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인지 자극 서비스는요. 인육 60분 이상 해준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정보를 전달한다. 정보 전달자. 또 숙련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숙련된 수발자. 변화를 살핀다. 확인한다. 관찰한다. 관찰자의 역할. 대상자를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옹호자의 역할. 아우 잘하시네요. 격려하고 동기를 유발해주는 거. 동기 유발자. 노인의 인권보호 볼게요. 우리 엄마나 아빠가 요양시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실 수 있잖아요. 이때 어떤 권리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머리 모양 똑같이 자르는 거 너무 싫어. 이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집에서는 침대만 썼는데 그 요양원에서는 매트리스만 강요했어요. 이런 경우는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안 됐다. 침대, 매트릭스,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릭스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사생활이 지금 보장되지 않았다. 자식들이 먹을 거 맨날 갖다 주는 부모님들은 대우가 너무 좋고 자식 없는 독거노인은 대우가 안 좋아. 차별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병원 갔다 오는데 그때마다 밥이 식어 있어. 좀 불편하죠? 자신의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간단하게 키워드만 연결하세요. 휴대전화가 없어.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된다. 매트리스, 침대, 안락하지 못하다.
머리 모양 커트 똑같이 잘라? 개별화된 서비스가 안 되어 있다. 밥이 맨날 식어 있어? 데워주세요. 말하기가 좀 불편하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학대 유형, 신체적인 학대 중요하죠. 방임과 유기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추운 날은 너무 춥고 더운 날은 덥겠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로부터 단절시킨다. 가스, 난방, 전기, 수도, 또 약을 먹어야 되는데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 안 주고 있어. 이게 바로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방임과 유기, 여러분 노인이 어떠한 상태든 집 안에 있냐 집 밖에 있냐를 구분을 하면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옵니다. 노인이 틀니가 없어, 보청기가 없어, 돋보기가 없어, 지팡이가 없어, 휠체어가 없어. 그래도 집 안에 있다고 하면 방임이야. 이렇게 답하시고요. 생활 관련 업무를 방치한다. 세금을 안 내준다.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그러면 방임이 되겠습니다. 유기는요, 대상자가 집 밖에 있는 상태예요. 노모가 시설에 입소시켰는데 일단 집이 아니고 시설에 있잖아요. 그쵸? 자식이 연락 두절했어. 이미 이 시설에 있는데 연락 두절했으니까 집이 아니고 집 밖에 있는 거죠. 인지기능이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시켰어. 집 밖에서 배회하겠죠. 이런 경우는 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부적절한 성행동은 단호하게 한다.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되겠습니다. 산재 근로자 보호 내용을 볼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죠. 여기서 이제 돈이 나오게 되면은 내가 몸을 다쳐갖고 일하지 못할 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보험급여는요, 이 돈은요, 양도나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이 이 돈을 받는 사람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쵸? 사업장에 부도나거나 폐업돼도 지급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보험 이 급여, 이 돈을 받을 권리는 3년에서 5년간 유효하다는 거.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두세 문제는 꼭 나옵니다. 복장, 외모,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메라비언의 법칙 배웠죠. 그 사람의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습득한다.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을 한다. 계속 공부를 해라 이 소리입니다. 또 방문 일정이 변경되었다면 사전에 양해 구한다. 집에 사람이 없다면 메모를 남긴다. 물론 전화도 하겠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을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내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된다. 요양보호사의 건강관리, 안전관리 국가고시 꼭 나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해라 그랬어요.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하고요.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 쉰다. 유지만 10에서 15초로 숫자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일단 근골격계 질환 초기 치료 6단계, 이게 최근 국시 나왔어요. 처음에는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냉찜질을 합니다. 초반에는 하루에서 3일은 냉찜질 하고요. 그 이후에는 뜨겁게 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치자마자 물리치료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압박을 해줘라. 손상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부종을 조절한다. 압박 붕대를 이용해라. 또 올려줘라. 붙지 않도록 심장보다 위쪽으로 올려줘라. 아픈 부위를 고정을 해줘라. 약물을 먹어라.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를 복용해라. 수근관 증후군. 이게 뭐죠? 팔렌 검사예요. 손등을 이렇게 맞대고 1분간 있었을 때 뭔가 저리고 아프다고 하면 수근관 증후군이겠구나.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법입니다. 손을 털면 더 아파요? 덜 아파요? 덜 아파요.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다. 요통 예방, 물건 이동 방법. 이거 진짜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잖아요.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은 굽혀라. 그리고 지지면을 넓혀라. 다리를 좌우로 벌리든지 앞뒤로 벌려서 지지면을 낮춰라, 넓혀라 그랬어요. 물체를요, 이 가슴과 허리 사이에서 들어야지 이게 힘이 덜 들어가고 다치지 않는다는 거.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생활한다면 근골격계 위험이 적다.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5가지.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머리니, 옴. 동시에 치료한다. 증상이 없어도 치료한다. 옴이죠. 또 독감은요, 1년마다 접종받는다. 인플루엔자가 같은 말이 독감입니다. 노로바이러스 회복이 돼도 2, 3일 있다가 요양보호 업무를 해라. 왜? 이 손으로 요리하면 그 요리 먹은 대상자도 노로바이러스 걸리니까. 요양보호사가 임신했어. 어떤 대상자 피해? 풍진, 수두 대상자를 피한다. 왜? 아기가 기형아가 되니까.
결핵 중요하죠? 결핵 대상자와 접촉했어. 요양보호소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는데 보기가 다양해요.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해서 감염 검사를 받는다. 요거 맞아요.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요것도 맞아요. 왜? 접촉하자마자 이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는 2주에서 한 달 있다가 확인한다. 엑스레이 그때 찍어본다.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결핵은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래서 2급 감염병이거든요. 물건은 함께 써도 된다 이거예요. 접촉 감염병이 아니니까. 하지만 마스크는 써야겠죠. 또 결핵균은 햇볕에 약해서 햇볕에 쬐면 몇 분 있다 죽는다. 그걸 우리 교재에서는 직사광선을 쬐면 수분 내에 죽는다. 그래서 일광소독해라. 햇볕에 쬐어라 그랬습니다. 결핵은요, 낮에는 열이 나고 밤에는 식은땀이 납니다. 체중 감소가 특징이에요. 2주 이상 기침을 하신 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 가보세요. 제가 예전에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이비인후과 갔어요. 기침 얼마나 했어요? 2주 넘었어요? 네, 2주 넘은 것 같아요, 선생님. 아, 그러면 결핵일 수 있으니까 폐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폐 엑스레이 찍었는데 거기에는 딱히 나오는 게 없었는데 기침이 계속 나서 결국은 CT를 찍었어요. 근데 CT도 멀쩡했어요. 알고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었어요. 그래서 2주 이상 기침이 나면은 의학적으로는 결핵을 의심하고 폐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 미각이 둔화됩니다. 단짠을 못 느껴요. 단맛, 짠맛을 못 느끼니까 설탕과 소금을 엄청나게 집어넣으니까 음식이 짜고 달아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쓴맛과 신맛은 잘 느껴요. 쓴맛과 신맛을 잘 느끼니까 음식이 아우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렇게 시냐? 이 입맛이 없다고 합니다. 탈과 위액의 분비가 감소, 침도 안 나오고 위산도 안 나와요. 소화 잘 안 되겠죠?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지방을 조금 먹어라 하죠.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된다. 인슐린이라고 해서요. 포도당을 분해시키는 효소인데요. 이게 당 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 포도당을 분해하는 성질이 떨어져. 분해를 안 하니까 당이 높아.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예요.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약물의 대사나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우리 술 먹고 나면 다음날 해독을 어디서 하죠? 간에서 하죠. 해독 능력도 저하되고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게 오래 걸린다. 소화기계 질환 볼게요. 탈과 위액의 분비가 감소되고 위액의 산도가 저하된다.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된다. 위궤양,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위궤양입니다. 국시 나왔었죠? 설사 하면은요, 수분을 먹여라. 변비라고 한다면 섬유소를 많이 먹이고 물을 많이 먹였는데 마약성 진통제가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이다 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릎 연골 수술했어요. 엄청 아프거든요. 마약성 진통제를 좀 장기 복용합니다. 그러면 변비가 옵니다.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은 마약성 진통제라는 거. 호흡기계 변화. 일단 기침 반사가 저하됩니다. 우리가 기침하면은 살에 들린 것도 빠지고요.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이 기침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저하되면은 이 안에 뭔가 분비물이 쌓이겠죠. 섬모 운동이 감소된다. 우리 이 코에 털 있어요. 이게 유해한 물질들을 차단해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몸에서 나쁜 것을 막아주는 이런 필터링이 안 된다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감염이 더 쉽게 된다는 거죠. 알레르기 증상하면은 천식이에요. 천식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부터 도망가야 된다 해서 회피요법입니다. 침구류를 먼지나 찐득이를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세탁한다. 왜? 그래야 기침 안 나니까. 폐결핵.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있다. 결핵 걸렸어. 항결핵제 먹죠?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하면서 복용하래요. 왜? 결핵약이 한 주먹씩 됩니다. 최소 막 6개월에서 2년씩 장기간 복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간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또 객담 검사를 하라 이거예요.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 가장 중요한 거 저염 저지방 시기를 해라. 증상이 없어도 약을 꾸준히 복용해라.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해라. 이론상은 사실 이런데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너무 기운 없고 혈압 뚝뚝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 약 주는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약 3일만 끊었다가 와라.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말하시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약 끊지 말아라 하는데 혈압이 뚝뚝 떨어지는데 혈압 떨어뜨리는 고혈압 약 계속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혈압을 좀 수시로 재는데 특히나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집에 자동 혈압계 하나씩 놓고 재세요.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어지럽고 현기증 나 이럴 때는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 펌핑하는 능력, 심장에서 피를 쭉 짜주는 능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돼요?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겠죠. 심부전이에요. 지방이 축적되어 콜레스테롤이 과다되어 하면은 동맥경화증입니다. 아시겠죠? 심혈관계 특성. 심장 근육 얇아질까요? 두꺼워질까요?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서 둔해진다. 탄력성이 떨어진다. 정맥이 약화되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래서 치질이 많이 생기고 하지부종과 정맥류가 생깁니다. 혈액순환 안 돼서 50 이후부터 치질이 많이 생겨요. 근골격계 질환 여기저기 쑤시는 데가 많죠. 추간판 디스크예요. 오그라들어서 키가 줄어든다. 근육량이 저하돼서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지방만 많이 생긴다. 퇴행성 관절염, 뭐가 좋다? 수영이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운동이 좋다. 체중을 부하하면 관절이 너무 무리 가서 아프니까요. 또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체중을 부하하는 게 좋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걷기는 골다공증이든 퇴행성 관절염이든 다 좋지만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 조금 더 좋은 운동은 관절염은 수영이고요. 골다공증은 걷기가 되겠습니다. 탄산음료 피해야 돼요. 칼슘 흡수가 안 되거든요.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고관절이 많이 부러집니다. 고관절 한번 부러지면은 노인은 어때요? 3일에서 3주만 누워있어도 그 다음에 원상 복귀하기가 어렵다. 우리 교재에 나왔죠. 고관절 골절 부러지면 최소 막 6주씩 누워있어야 되는데 이후에 이렇게 재활이 잘 돼서 걸어다니시는 분이 드물어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 이후로 삶의 질은 정말 그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걷지 못하고 와상 환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골다공증도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산부인과 가세요. 그래서 골밀도 검사하거나 피 검사한 다음에 골다공증 주사, 비타민 D 주사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됩니다. 약을 드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피 검사를 하고 수치가 모자랄 때 주사 맞는 거예요. 수치가 적당한데 맞게 되면 오히려 독입니다.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비뇨생식 기계 질은 건조합니다. 방광 용적이 감소돼요. 오줌이 그래서 이 방광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많이 못 쌓여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찔끔찔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실금도 발생할 수가 있다. 복합성 요실금 살 빼야 됩니다. 비만 관리 체중을 조절해라. 내 배에 이 살이 나를 배를 눌러가지고 오줌이 찔끔찔끔 나온다는 거예요. 살 빼라. 고혈압도 살 빼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전립선 비대증, 노화에 따른 호르몬의 불균형. 남성 호르몬이 많아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증가가 되니까 이 전립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줌이 나오는 이 길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오줌을 싸도 찝찝해요. 소변 줄기가 가늘고 잔뇨감이 있어요. 계속 마렵습니다. 힘을 줘야 오줌이 나오고요. 밤에 자주 깹니다. 저 소변이 마려운데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 노화에 따른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피부계 질환. 입과 뺨에 털이 증가하고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털 쓸데없는 거 막 얼굴에 왜 생깁니까? 안 좋은 게 늘어난다. 욕창에 단계가 있어요. 불구스름하는 거 홍반이 1단계죠. 물집 생기면 2단계입니다. 썩기 시작하면 3단계고요. 뼈와 근육까지 깊이 썩으면 4단계가 되겠어요. 뭐든지 물집은 2단계라는 거. 화상도 2도 화상이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욕창 초기에요. 미지근한 물로 찜질해줍니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주고요. 욕창 부위를 이렇게 톡톡톡톡 마사지하고 두들겨줍니다. 춥지 않는다고 하면은 30분 정도 햇볕 쐬주고요. 파스 절대 붙이지 않아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주고요. 영양 부족으로 삐쩍 마른 대상자가 욕창이 더 잘 생겨요. 아시죠? 피부가 너무 종이짝처럼 얇아가지고요. 잡아 끌거나 했을 때 피부가 벗겨지면 욕창 생기니까 절대로 체위 변경할 때 잡아 끈다 이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부가 건조합니다. 피부가 굉장히 얇고 쪼글쪼글하기 때문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줘야 돼요. 대상포진, 타는 듯한 느낌,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과 수포가 생긴다.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이 등 부분에 이 브레이지어 라인에도 많이 생기는데 띠가 이렇게 쌍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한쪽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허벅지에 생기기도 하고요. 이 얼굴에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허리가 너무 아파. 아유, 그냥 이 신경통인가? 나 그냥 디스크인가? 이게 아니라 대상포진일 수도 있어요. 저희 동견이 중에서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2, 3일을 앓다가 알고 보니까 대상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초기에 빨리 어디로? 피부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피부과. 동네 다니는 그 의원으로 가지 마세요. 피부과로 가서 빨리
그 약도 먹고 바르는 약도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컨디션, 면역력과 너무 연결되어 있는 질병이다 보니까 초기에 수액을 맞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초창기에 안 잡으면 두고두고 계속 고생을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주사가요. 여러분 병원에서 막 한 17만 원씩 하는데요. 이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신 분이 맞게 되면은 이걸 주사를 맞고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 맞으십시오. 동시에 치료한다 그러면 오미죠. 신경계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있다. 급격하게 온다 하면은 선망이었어요. 그죠? 치매 초기에는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단기 기억력이 저하돼요. 옛날 일, 몇십 년 전, 장기 기억은 기억하는데 최근 일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 중기에는요. 사물에 대한 이름을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더듬어요. 그 연예인 걔 누구였더라 그거. 그 핸드폰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막 헤매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이름표를 부착해준다. 말기에는요. 그나마도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따라하기도 어려워요. 뭐 앵무새처럼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따라라도 하면 좋은데 따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돼서 결국 정말 무언증, 말을 못합니다.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게 됐거든요. 이 치매의 말기예요. 뇌졸중 너무 중요하죠. 뇌졸중은요, 뇌경색, 막히는 거, 뇌출혈, 혈관이 터지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말을 잘 못해요. 갑자기 말을 못하고요. 이렇게 균형을 못 잡는 경우에는 빨리 119 타고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막힌 것 같으면은 병원에서 이 혈관 뚫어주는 약을 주사해요. 보통 언어장애, 연화곤란, 삼키지 못한다, 어지럼증, 의식장애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뇌로 혈액 공급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막히는 거 뇌경색, 터지는 거 뇌출혈이에요. 손해 손상, 뇌졸중 환자의 증상, 손해가 망가졌다,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 운동실조증이죠. 손해에 뇌졸중이 발생하면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져요. 이럴 경우에는 서서 샤워하다가 팍 쓰러지면 머리 다치죠. 그래서 욕조에 눕혀서 목욕을 한다까지도 다 답이 됩니다. 파킨슨,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해가지고서는 생깁니다. 근육이 경직되고요. 안정시에 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입에다가 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막 알약을 뚝뚝 떨어뜨리죠. 요양보호사가 파킨슨 환자 입안에 알약을 넣어준다. 이것까지가 다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감각기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일단 녹내장과 백내장이 국가고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혼탁하다, 뿌옇다 하면은 백내장이에요. 안압이 상승한다, 안구에 통증이 있다 하면은 녹내장입니다. 난청, 귀가 안 들려 눈을 보면서 정면으로 얘기합니다. 보청기의 입력은 크게, 입 크. 뇌분비계의 특성. 공복 시에 혈당이 상승해요. 굶고 있는데 혈당이 높아진다는 거죠.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하니까, 또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합니다. 뭐 전전국시 나왔었잖아요. 그쵸?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하죠. 둔감하지 않아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해요. 인슐린에 대해서 민감해야지.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둔감하니까 혈당을 안 떨어뜨려. 혈당이 올라가. 그래서 내분비계적으로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당뇨병 중요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온다. 다음 다식 다갈 다뇨의 증상이 있다. 소변 배설량이 증가한다. 오줌도 많이 나오고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그렇습니다. 계속 목말라 합니다.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당뇨병 환자 운동 언제 하냐? 밥 먹고 30분이나 1시간 뒤에 30분 이상 운동한다. 이때 밥 먹고 당이 올라가니까 이때 운동해라 이거예요. 심리 정신계 질환, 우울증과 선망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발생한다.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진행된다 하면은 선망입니다. 좋아지기도 하고 또 덜 좋아지기도 합니다. 치매랑 연결되기도 하죠. 우울증은요, 말하지 않는다,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 햇빛을 받아라, 또 머리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면 우울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양관리, 칼슘은요 뭐랑 먹어라?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어라. 철분제는 뭐랑 먹어라? 철 좀 들어라.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라. 이거 맨날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음식을 싱겁게 먹는 조리법은요?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래요. 식초, 겨자,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였어? 입맛 돋구는 게 아니라 싱겁게 먹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과 수분을 많이 마셔야 되는 질병이 있어요. 일단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5가지. 간, 심신, 갑부, 간경화, 심장부전, 심부전, 신장부전, 신부전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에요. 뭔가 붓는 것과 관련 있는 질환은 다 물을 적게 먹어라. 염증은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염증. 폐렴,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다 염증이죠. 물을 많이 먹어서 오줌으로 이 염증을 빼내라 이겁니다.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먹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식초, 후추, 파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향신료 사용하는 거 아니지 않아? 이게 맞는 거예요. 싱겁게 먹기 위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단백질은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에 3-4번 먹으라고 했어요. 그죠? 계절별 안전수칙, 운동 문제, 폐활량이 줄어들어서 숨이 차죠.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운동을 기피합니다. 넘어질까봐 운동 진짜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걷는 것도 불편하니까 운동하기 어려워요. 걷기라도 하셔야 돼요. 운동 관리, 준비 운동해라. 몇 분 이상? 10분 이상.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해라. 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해라. 또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의 변화는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마무리 운동을 꼭 해라. 심장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수면 문제, 깊숙하게 잠을 못 잡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옆에서 누구 코 골고 있으면 다른 방으로 옮겨야 돼요. 잠 안 옵니다. 코 고는 사람만 잘 자요. 카페인을 오후에 금해라. 저녁에 과식하지 말아라. 밤새 소화시키느냐고 힘드니까. 늦게까지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면은 뇌가 각성이 돼서 꿀잠을 못 잔다는 거. 너무 배고파서 잠을 못 자.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신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낮잠을 줄이고 낮에 좀 활동을 해야 밤에 잘 잔다는 거. 과식하지 않아야지 푹 잘 수 있습니다. 성문제, 발기부전하면은 당뇨병이에요. 전립선 절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생활은 인간의 기본 욕구다. 노인은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돼서 순환이 덜 되니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있어요. 약을 조금만 먹어도 약발이 너무 세서 노인은 그 일반 성인보다 약을 좀 적게 줘야 됩니다. 그 약발이 너무 늦게 받기 때문에 약발을 받아야 되는 시간보다 더 빨리 먹이는 수가 있습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성을 높이는 신체적인 변화는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돼서이다. 이런 또 문제도 있었어요. 약물 사용의 원칙, 물을 충분히 제공해서 약을 잘 삼키게 한다. 우리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 뭐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는 편의점에서 살 수가 있다. 저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타이레놀 편의점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약, 쌍화탕 같은 거 산 적이 있어요. 분할성이 있는 약. 쪼개서 복용할 수 있죠. 없는 약은요, 안 돼요. 부작용이 생겨요. 왜? 이 약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서서히 녹여야 되는데 쪼개거나 가루로 내면 약발이 갑자기 확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약효가 너무 세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장용 코팅제 이런 거 뭐 이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 이 코팅된 상태로 몸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약물 사용 방법, 의사 처방 없이 중단하지 않는다. 철분지제, 오렌지 주스랑 먹어라. 철 좀 들어라. 이씨, 비타민 C. 우리 교재에서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돼요. 이런 경우 정말 많지 않나요?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처방전을 변경해달라고 하거나 뭐 상의를 해봐야 돼요. 혈압이 상승하는 음식이 있어요. 인삼, 홍삼, 고혈압 대상자는 안 좋아요. 내가 고혈압 대상자인데 몸에 좋다고 홍삼, 인삼 먹으면은 또 안 좋다는 거. 자몽 주스랑 혈압약 먹으면은 안 좋습니다. 약 먹는 거 잊어버렸다고 따블로 먹으면 안 돼요. 금연하면요, 뭐 어떻게 금연해도 무조건 건강이 증진된다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피웠다가 담배를 끊으면 그래도 건강이 증진된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무조건 다 좋아진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다. 이거예요. 예방접종 정말 자주 나오죠? 우리 10년마다 바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가 10년마다 맞습니다. 실제는요, 파상풍 주사는 6, 7년에 한 번 맞는 게 좋다고 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요, 10년마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올해 맞았으면 10년 후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도 10년마다라는 거. 따로 나오면 또 몰라요, 여러분. 또 독감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아라.
65세 이상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복지관 가거나 뭐 그 데이케어 센터 또는 요양원 가실 때 폐렴규근 대상포진은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50세 이상이면은 맞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맞으라 하는 거 폐렴 주사 대상포진은 맞으라는 거예요.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고요. 여름에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하게 물도 먹고 챙이 넓은 모자 또 항상 이렇게 물을 휴대해라. 뇌졸중 겨울에 예방하려면 실내에서 운동해라. 갑자기 찬 곳에 나가면 혈관이 수축하니까 뇌졸중 정말 많이 걸리시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체온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1층 가서 담배 피고 온다고 얇게 옷 입고 가서 담배 피다가 뇌졸중 올 수도 있고요. 잠깐 쓰게 버리고 와야지 이러고 얇은 옷 입고 갔다가 갑자기 혈관 수축해서 뇌졸중 오는 경우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우리가 왜 기록을 할까요? 우리가 활동했다는 거 입증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문제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내가 그만두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와도 내가 기록해놨던 것으로 이 대상자가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표준화에 기여한다. 내가 하루 결근했어. 대신 그 나가는 뭐 시설장이나 관련자가 이걸 보고 이제 정보를 다 제공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업무 보고의 형식에는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습니다.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수시로 나오잖아요. 사안이 너무 급해가지고 전화로 센터장님 지금 규호보님 집에 왔는데 이 규호보님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화로 하는 거 구두 보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료 보존이 필요하고 정확히 보고하고 이 내용이 복잡하다고 하면은요 서면 보고가 좋겠죠. 물론 급해서 구두 보고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또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산망 보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층층이 있잖아요. 일일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럼 컴퓨터에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5호 규호보님 지금 투약하셨는데 구토하셨어요. 그래서 1시간 후에 다시 투약해야 됩니다. 이런 거 수시로 전산망으로 실시간 기록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회의, 대상자에 관련된 회의는요. 사례회의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요. 원례회의가 되겠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상자는 사례회의다. 요양보호사는 원례회의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나 살아생전에 내 생명을 연명하지 않겠다. 내가 일부러 자살하지는 않겠지만 억지로 살리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뭘 중단해라? 심폐소생술 하지마. 나 혈액투석 하지마. 항암제 주지마. 인공호흡기 주지마. 나 수혈 하지마. 뭐 체외 생명 유지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마. 이거예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지 효력이 있어요. 대상자님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물 주는 거, 산소 주는 거, 영양분 주는 거 이런 거 중단하면 죽잖아요. 위관 영양하던 대상자 물 주고 영양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된다.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끊어서 죽는 거는 죽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지는 않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시스템을 확인하면은 내가 이거 작성했는지 열람할 수가 있다. 인종 적응의 5단계. 3개월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이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병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래요. 왜 하필 나예요? 왜 지금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끓어오르겠죠. 우리 막내딸 시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저 내년 봄 벚꽃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3개월은 너무 짧아요. 그래도 1년은 살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타협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울입니다. 이제 받아들입니다. 난 지쳤다. 그냥 죽을란다. 수용이죠. 임종 적응의 5단계. 부, 분, 협, 우, 수. 부정, 분노, 타협 또는 협상, 우울, 수용.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이게 뭐야? 분노. 이거 물어봅니다. 우리 막내딸 시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타협이죠? 이거 물어봅니다. 임종 대상자. 일단 죽기 직전입니다. 상체와 머리를 좀 높여줘요. 그래야 호흡이 되니까. 호흡이 안 될 때는 상체를 높여주잖아요. 맥박수가 떨어집니다. 혈압도 떨어져요. 소변량도 감소돼요. 이걸 핍뇨라고 합니다. 기저귀를 채워주죠. 실금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음식 드셔야 돼요. 이래야 살죠.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임종이 닥쳤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먹이는 것도 고통스럽거든요.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켜준다. 관심을 가진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해서 자존감을 존중해준다. 종교의식 미리 물어보고 화장이 좋은지 또는 뭐 무덤에다가 해드리는 게 좋은지 납골당이 좋은지 뭐 이런 거 물어보죠.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 담요를 덮거나 보일러 온도를 올리지 이렇게 부분적인 보온을 하지 않습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얼굴색이 이제 까맣게 변하니까 그럼 너무 좀 마음도 아프고 안쓰럽잖아요.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와 어깨를 올려줍니다. 조명을 차분하게 해요. 항상 화장실 조명은 환했잖아요. 임종시에는 조명을 차분하게 한다는 거. 몸이 이제 굳어버리기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눈이 감기지 않았다고 하면은 양쪽 눈 위에 거즈나 솜을 적셔가지고 올려놓고요. 소유물을 목록을 만들어 놓죠. 시트 어디까지 덮어요?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얼굴까지 덮으면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맨날 얼굴까지 덮는 거 드라마 나왔죠. 드라마 작가 공부 좀 하세요. 어깨까지만 덮는다. 임종시에 가족이 직접 돕게 한다.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요양원에 계시다가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요즘에 면회도 안 되고 부모님 많이 못 만나 뵀잖아요. 일부러 안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애달고 그립겠습니까? 그쵸?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직접 다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거예요.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모든 요양보호는 대상자한테만 합니다. 하지만 임종시에는요, 이 가족들까지도 조금 돌봐준다 이거예요. 함께 있어주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요.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야박할 수도 있지만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장례식 일일이 다니면 얼마나 마음도 괴롭고 몸도 힘들겠어요. 그쵸? 필기 여기까지 할게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